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박혜원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경상수지는 89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경상수지는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IT기기,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대출 잔액은 118조 2,226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4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가계부채가 크게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산정하라고 주문한 만큼 앞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들에게도 한파가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23.31%, 영업이익은 무려 1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쿠팡, 한수원 KMP 등 수출 전문기업 167곳을 신규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무역상사는 변화하는 세계 시장 속에서 빠르게 수출 기회를 포착하고 관련 국내 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이른바 수출 스카우터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인데요. 올해 신규 지정된 전문 무역상사들은 앞으로 수출 초보 기업들과 함께 전문 무역상사 단체관, 수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수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네, 지난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보완할 점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얘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효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자세하게 짚어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였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게 2.2%인데 이것보다 한 0.4%포인트 올린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출에서 상당한 이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에서 2.6%로 높인 거죠.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2.6%면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네요. 예. 되는 경제 성장률인데 잠재 성장률에 조금 접근하고 있는 이제 긍정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에서 2.6으로 올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연히 이제 수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상반기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1월에서 6월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9.1%, 무려 9.1% 증가를 해서 3,348억 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품목별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 예.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수출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반도체가 가장 크게 이제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657억 달러 반도체 수출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무려 52.2%나 증가한 수치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출 증가율,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수출 증가율, 올해 전체 수출 증가율도 기존 전망치가 8.5%였는데 반도체가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수출 증가율, 연간 수출 증가율도 9%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6%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증가폭은 사실상 이 대외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내수도 수출처럼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내수는 여전히 조금 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수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기존 전망치가 1.8%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수정 전망치도 1.8%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일단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내수가 좋지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말해서 지갑을 잘 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설비 투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설비 투자도 이제 수정 전망치가 오히려 1%포인트 더 축소가 돼서 2% 정도의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제시했던 1.2% 정도의 감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그닥 좋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모든 대부분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수출로부터 오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흐름이 하반기 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2.6% 올해 전체적인 물가 평균적인 예. 인플레이션 2.6% 정도 지금 예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정된다면 그러면 소비자들의 그 실질적인 구매력이 조금 개선되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수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여지는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 정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 외수가 같이 잘 따라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예. 올해 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앞서 제시한 2.6%를 유지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농산물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3%대 상승률을 오갔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2%대 초중반에 수렴할 수 있다는 관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전망치를 안 바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줬다라는 말로는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외적인 충격이 뭐 그렇게 큰 요인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내수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내수가 안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네. 수요가 많아야 그리고 투자가 많아야 어떻게 보면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요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3월에 사실 물가 상승률 보면은 3%. 그러니까 2월, 3월에 3% 나온 것들이 특히나 이제 농식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특히나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뭐 수박이라든지 참외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네.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상황은 된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변한 것이 없고요. 물론 이제 유가 상승 압력,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지지 않으면은 유가가 그렇게 급하게 오르진 않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바닥에 깔려 있는 데다가 대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환율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환율이 거의 1,400원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예.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밥상 물가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요인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국내 수요에 있어서 그렇게 큰 압박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가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전망대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정 추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부가 3일 발표한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요. 아무래도 서민 지원과 경제 역동성 회복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서민 지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정부는 하반기 긴급 민생 안정자금을 1조 원 투입해서 이 소상공인과 서민 물가에 집중 지원하고요.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약 25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확실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일 먼저 이제 금융 지원 쪽,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그 이제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담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실패했을 때, 파산을 했을 때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의 강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그 정책 자금이 지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 자금의 만기가 이제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정책 자금의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부 대출을 전환 보증으로 바꿈으로써 다시 말해서 보증부 대출을 받았던 분들을 이제 다른 종류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을 해서 결국은 만기를 연장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하도록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환 만기의 연장, 그다음에 보증 대출의 만기 연장,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이제 대환 대출 프로그램의 예. 확대,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더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낮은 대환 대출 프로그램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통 이런 대환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중의 일반적인 금리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보통 1%대에서 형성이 예. 되거든요. 이런 대환 대출 프로그램의 대상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면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한 지원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달료 등에 대한 이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배달료를 신규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런 그 배달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과 그런 협상들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물론 예.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더분들과의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협상을 통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료 지원도 이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 매출 3천만 원까지만 전기료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연 매출 600만 원, 다시 말해서 월 기준으로 봤을 때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전기료 2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강화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료 인하 임대인에 대해서 이제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임차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차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가 결국 이제 재기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이제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점포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점포 철거비 지원금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폐업 후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연계한 이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마일스톤이란 것은 어떠한 특정한 중요한 시점에 자본을 공급해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S자 커브를 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빠르게 성장할 타이밍이 온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때 자본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컨센서스 하에서 이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이제 상인, 흔히 말하는 개인 사업자에서 기업으로 바꿀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도움을 주겠다는 게 뭐 사실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건 좀 어려운 이야기고 당연히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졸업 후보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소상공인이 끝날 때쯤에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소진공에서 한 2억 원 정도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소기업으로 이제 성장하면은 중진공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 최대 5억까지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증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차 같은 것들을 확대시키면서 중소기업이 끈이 그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이 됐을 때 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정책 자금을 통해서 아예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까지 늘리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소상공인에서 기업으로 바뀌게 되면은 다양한 제도 같은 것들, 혜택 같은 것이 또 생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바뀌게 되면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할 때가 있는 뭐 3년간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결국 고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소규모 기업들이 많은데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끌어올리면서 다양한 근로 인센티브까지 결국은 고용 인센티브까지 좀 확보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 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더 발전해서 흔히 말하는 진짜 중소기업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대책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소상공인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또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이 내용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네. 일단 정부 발표안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원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께서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내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느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조금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원스톱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금 전국에 77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활용을 하시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그런 지원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이제 안내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거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외에도 중기 통합 콜센터를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기 통합 콜센터 번호가 1357번이죠. 1357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또 안내받으실 수가 있고요. 8월부터 이러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종합 지원 시스템을 이제 가동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구축한 통합 포털 시스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 종합 지원 시스템이 내년 1월부터 가동되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표될 그런 내용들을 원스톱으로 포괄적으로 안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스톱 플랫폼들을 잘 좀 활용하셔서 좀 힘든 때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지원도 확대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또 알아볼까요? 일단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계층들은 특히 소상공인, 아까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소상공인들이 보통,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 산업이 소상공인들은 좀 경쟁력이 약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서비스업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수익이 안 나니까 이쪽을 좀 취약계층으로 포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층도 취약계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이들의 소득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청년계층, 공부하는 계층, 이런 계층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뭐 한부모 양육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한부모 양육가구 굉장히 이런 범위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장학금 측면에서 보면 청년계층 대책인데 예. 국가장학금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100만 명 지급이 되고 있는데 150만 명으로 확대라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하면 근로장학금도 받습니다. 근로장학금 대상에 대해서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주거장학금. 아무래도 지금은 주거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나 예. 학생들이 서울로 많이 오는데 서울의 주거비는 진짜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 240만 원 가량의 주거장학금 같이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이 지금 또 생활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라에서 과학기술이 결국 기업의 발전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으로 연구장학금 같은 것도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하고 뭐 돌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것들을 좀 더 주겠다라는 정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도 좀 확대하겠다. 결국은 소득 기준이 중위 150%였는데 조금 더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자부담 비용 같은 것도 더 덜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구 관련해서도 정책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 양육에 대해서도 뭐 예. 생활비가 필요하면 선지급 같은 것들을 해주고 이런 거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경로당의 뭐 식사 같은 것들을 예. 일주일 내내 지급해주고 지금은 5일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 것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뭐 전기료 감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뭐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 정책을 내놓아도 좀 더 세심하게 보겠다 이런 좀 의도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또 2%대로 내려앉은 물가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물가 대책도 계속 좀 추진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근데 요즘 워낙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대비할 방안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정부는 이제 총 5조 6천억 원 규모로 재정 자금을 투입해서 물가 안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를 보면 이제 6월이 2.6%죠. 2%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봤을 때 가장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4월 달, 5월 달, 6월 달 3개월 연속 2%대의 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2%대 물가가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고 추가적인 내수 진작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2%대에서 안정적으로 물가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물가 안정 대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조금 개별 항목 아이템별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것이 51개 농산물 또는 식품 원료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이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거의 빠짐없이 담기는 그런 상품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늘이라든지 양파, 그다음에 건고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장바구니에 담기는 아이템들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신규로 1만 4천 톤을 신규로 이제 비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 가격이 이렇게 조금 뛰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즉각적으로 시장에 풀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이제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격 안정.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굉장히 큰 과일 가격 상승을 봤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약 재배 물량을 대폭으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계획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담는 상품 중에 하나가 김인데 김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그다음에 또 해외에서 또 김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신규 양식장을 2,700헥타 정도 개발을 해서 추가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서 생산량을 신축적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발표가 됐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2%대에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요소들은 조금 상존하고 있다. 우리가 네. 이제 이런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최근 들어서 물가 안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은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거든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수입 물가가 안정되고 국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에너지 가격의 변화, 다시 말해서 국제 유가가 또 급등하는 그런 시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또다시 물가 불안은 재개될 가능성들도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봐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 모두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 갑작스러운 홍수 또는 길어지는 그 가뭄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경우에는 결국은 또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농축산물 가격들이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향후 물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경제 주요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하게 되는데 건설 투자와 부동산 시장의 이 안전화를 위한 대책,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대책이 앞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PF 문제는 뭐 지금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하나고요. 부실 사업장이라는 것은 2020년대 초 저금리 시절에 지나치게 이제 부동산 호황을 예측하고 지은 어떠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중단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또 중단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설 경기 자체의 위축인데 이러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건축비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40% 이상 올랐다라고 예. 거의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 신규 건물들이 지어지지 않고 있고 기존 건물들은 이런 부담, 이자 부담하고 훨씬 사업성 약화,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 상승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고 부실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PF 그러니까 건설들을 확대시켜서 건설 투자를 이끌어야 또 건설 투자 잘 돼야 또 기존에 멈춰 있던 것도 또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그런 상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 금융의 제공, 그것을 한 15조 가량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민자 정책 금융 합쳐가지고 15조 원 확대 투자를 유도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증, 그러니까 결국 보증 역시 중요한데 투자를 보증한다는 것은 금리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거 예. 역시 뭐 허그나 건설공제조합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한 30조 가량까지 늘리겠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중공점 미분양 대출 같은 데 있어서 허그 같은 데 예. 5조 원 등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멈춘 데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보증 같은 것을 추가해가지고 금리를 낮추고 이거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부동산 PF 어떤 개선 방향, 지금 PF가 너무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까지, 그러니까 인허가 단계까지 돈을 빌리고 또 인허가 단계 끝나면은 또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예. 빌리기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선진화해서 지금 같은 리스크가 더 이상 안 나타나게 사업비 리스크라든지 금리 리스크가 생겼을 때 사업이 중단이 안 되고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나라 경제에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투자 관련해서 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라든지 이런 정부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나온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논의까지 겹치면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부실 사업장에 대한 어떤 활력을 제고시켜주고 새로운 신규 투자를 위한 자본 조달을 해주고 이 특히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쓰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예. 이런 것들 사업장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부동산 PF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있는 것도 해결하고 신규 건설을 도우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을 조금 건설 시장 위축을 막겠다라는 큰 정책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대책을 통해서 좀 안정이 되면 내수 경기까지도 좀 상생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요. 역동경제 로드맵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혁신, 공정, 사회 이동성을 축으로 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주요 정책 아젠다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요.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와 또 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관한 후에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한 내용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관련 방향을 담은 건데요. 혁신, 공정, 사회 이동성을 주요 방향성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기본적인 방향성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세팅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그러니까 혁신성을 계속해서 이제 추구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그러한 혁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실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따라서 성장 사다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져가겠다. 이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혁신 생태계의 강화,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성장률 저하를 일정 부분 완화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성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이제 제시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생산 요소의 활용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제 생산 요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노동 투입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자본의 설비 투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과학 기술의 개발 뭐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각각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설비 투자, 자본 투입의 증가를 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결국은 모험 자본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자본 시장 선진화 등의 조치들을 이제 조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더 혁신적인 산업, 더 이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자본들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생산 요소인 노동 투입과 예. 관련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고령화 더불어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기존에 그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그런 이제 인력들을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방향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제 참여 확대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책들, 뭐 비자 문제에 그런 이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네. 외국인 그 노동자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혁신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신성장 산업이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유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진입 장벽을 낮춰서 경쟁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입 규제,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의 진입 규제를 정비를 해서 더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거기서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정책 방향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적절한 보상, 그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이 워라밸이라고 부르는 예.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정당한 수준의 보상이 지원될 수 있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적인 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이 양자 간의 그런 이제 소득 분배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이동 개선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함으로써 결국은 중산층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이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도록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반기 그리고 남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방안도 있습니다. 2027년까지 자유무역 협정을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체결한 나라를 목표로 주요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인데요.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이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통상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상 정책 로드맵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뭐 사실 이제 최근에 경제안보 시대죠. 예. 경제안보 시대란 것은 자국 혹은 자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만 무역을 오픈하고 다른 흔히 말할 수 있는 특히나 미중 관계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경제에 본격화되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 국가를 지정을 하고 그 사이에 간의 교역을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끼인 나라입니다. 끼인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중국에도 물건을 많이 팔고 있고 미국에도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내수로 크는 나라가 아니고 수출로 이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탠스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FTA 같은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입장은 물건을 각국에 정확하게 잘 공급하겠다.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의 동맹국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좀 그러니까 기존에 소외되었던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야기하자. 저 개발도상국 국가에도 결국 FTA나 혹은 무역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지원하는 프로그램 보통 ODA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ODA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FTA 같은 것들을 뭐 2027년에 뭐 전 세계 1위 규모로 늘려가지고 가장 확대시키겠다. 지금 뭐 중단되었던 뭐 태국이라든지 진행 중인데 이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간 FTA도 확장시키고 한일중 FTA 이런 것들도 계속 확장을 시키면서 결국 우리 경제안보 시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FTA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조약 체계 이런 것들 통해서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어떻게 좀 무시되었지만 최근에 또 원자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하면서 원자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까지 무역을 확장시키겠다는 플랜을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런 계획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게 한국 경제 리스크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거를 좀 잘 활용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좀 의중이 담긴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가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휴일제 개선안도 공개를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휴일제를 개선해서 내수를 촉진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휴일제로 바꾸면 좀 내수 촉진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효과를 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이제 발표안 중에서 근로자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같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지정을 하는데 주로 이제 날짜를 지정을 해서 공휴일로 예. 지정을 했죠. 예를 들자면 3월 1일 국경일이죠. 3월 1일 뭐 또는 뭐 어린이날, 예. 뭐 현충일 이렇게 해서 딱 날짜를 지정을 해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공휴일은 있지만 그게 특정 날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3월의 첫 번째 월요일 또는 5월의 첫 번째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연휴를 즐기실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를 다시 이제 조금 정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는 이런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휴일이 다 요일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마틴 루터킹 데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1월 이제 둘째 주 월요일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킹 데이로 해서 공휴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예. 2월 셋째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해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1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성인의 날, 그리고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지정을 해서 공휴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일정 참고를 해서 매월 특정 월 예. 첫 번째 월요일 또는 두 번째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공휴일을 운영하게 된다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의 연휴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내수 진작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공휴일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 예를 들어 3.1절. 굉장히 날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요일제 공휴일 제도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라든지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이제 검토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업무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부분들이나 또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임시 공휴일 그러니까 이렇게 월요일 그러니까 요일제 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면 결국은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는 수준이 약 4조 원 또는 5조 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휴일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네네.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이번 로드맵에 또 윤석열 정부가 주력 정책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이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주주 환원을 늘린 만큼 법인세도 공제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 배당도 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고요. 예. 배당 정책에 관한 것이 있고 상속 정책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배당 정책에 관해서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의 입장에서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을 분리과세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국 어떤 거냐면 지금 체계하에서는 이자랑 배당이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흔히 말하는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면서 세율 구간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조금 뭐 개인의 세율마다 다르긴 하지만 세율 구간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배당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만 쪼개서 분리과세를 해서 저율로 매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그러니까 배당 늘린 거, 배당의 증가분이죠. 증가분만큼의 5%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을 해주는 이런 효과를 세액공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상속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할증 제도가 있는데 예.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20% 이상 상속세를 더 늘리면서 할증을 붙이면서 네. 굉장히 지금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는 체계가 있고요. 가압상속 공제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좁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속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결국 기업은 영속적이어야 되는데 이 영속성에 좀 부담을 두는 제도라고 해서 이런 것들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당 관련해서는 모든 분석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배당률이 좀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배당을 늘리게 되면은 주식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들도 기존의 2010년대 중반의 어떤 배당세제 혜택이 주가가 오르었다는 많은 결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감면은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은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밸류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밸류업은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이제 정책이거든요. 근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하면 일부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에는 그 인센티브가 현재까지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세제적인 지원들 말씀하셨던 배당과 관련된 그런 세제 지원 그리고 이제 법인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세제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강한 수준의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예. 조금은 더 과감하게 오. 이러한 인센티브를 설계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 된다. 향후 예를 들자면 배당에 대한 전면적인 네.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 포괄적인 그런 이제 세제 지원 정책들이 나와준다면 밸류업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게요. 정부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은 2035년 이후에는 0%대로 하락하고 1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율도 1%대로 고꾸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한편 1964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죠. 이 세대가 올해부터 11년 동안 연차적으로 은퇴 연령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거란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경제가 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예. 그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인구가 바뀌게 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비가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예. 재정 여력이 국가 재정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혁신하고 기술 개발, 기업이 커져야 우리나라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인구가 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젊은 청년층 인력이 준다는 이야기도 혁신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준다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학 기술 그리고 창조적 인력 양성을 추구하고 기업들이 혁신을 더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책의 방향들이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는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이정환 교수님과 저는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 기업의 그런 이제 혁신 지속, 그다음에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 이외에 조금 더 이제 미세 조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줄어드는 폭을 조금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젊은 계층들 지금 꽤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시점을 지금보다는 더 늦추는 방향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64년생부터 올해 만 60세에 도달을 하죠. 예. 그리고 64년생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은퇴 시점을 예를 들어 한 5년 정도 늦출 수 있게 된다면 더 오랜 기간, 물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불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길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4 나토 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0에서 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엔 3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5개 이상 나토 회원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통해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북러 정상회담과 미국 대선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열리는 이변, 이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